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책임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오늘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김만배 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새벽 0시 2분쯤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풀려난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 당시 윤 대통령이 그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스스로 부정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인터뷰 녹취가 대선 사흘 전에 공개된 것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끼치려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학림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기도 한 조우영 씨에게 이재명이란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며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 역시 거듭 부인했습니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한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씨는 석방됐습니다. 김 씨가 풀려난 건 지난해 11월 만기 석방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허위 인터뷰 당사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검찰이 오늘 오전 불러서 조사하고 있죠? 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풀려나자마자 곧장 신 전 위원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재작년 9월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국면에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공모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김 씨의 사주로 대장동 관련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소를 차단하려는 인터뷰를 차례로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도 검찰은 이런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네요. 재작년 9월 15일 김 씨는 신학림 전 위원장과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 남욱, 조우영 씨에게도 차례로 연락해서 대장동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남욱 변호사도 불러서 당시 발언 경위에 관해 보강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재작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기 여러 달 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 신 전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허위 인터뷰 보도 과정의 전모와 함께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김만배 씨 녹음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오늘 오후 5시 72분 분량의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고 검찰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 등이 제기하는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며 반역죄와 같은 거친 말로 비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 인터뷰를 두고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죠.
네, 이번 사안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김만배 씨와 김 씨를 인터뷰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 김 씨 육성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방송사 기자들까지 허위 보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이 정경, 검언, 사자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이자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당시 김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개 과정을 보면 이번 범죄는 정치 공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작품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뒷배가 도대체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작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국정 난맥상을 덮고자 이번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 선대본부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인들 사이 금품이 오간 것과 민주당을 연결시키는 건 저열한 침소봉대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잘 안 되고 국정 운영도 엉망이니 이를 타개하고자 언론 압박용으로 이번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대통령실에서 성명을 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한 점을 차분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죠? 네, 사흘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정책과 세수 부족, 가계부채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대응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이어 불거진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대로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에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송 전 대표 보좌진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모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어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국제 유가가 또 올랐다고요? 예, 지난달 2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85센트 오른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배럴당 $10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유가가 물가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빠지며 14,000선 아래로 떨어져
13,872.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하루 전보다 0.57%, 0.7%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감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어제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규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화 통화를 하고 원유 감산 결정으로 세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원유 감산 합의로 에너지 시장 안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주요 산유국인 두 나라의 공급량 제한에 따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동안 G7이 유가 상한제를 통해서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G7과 유럽연합, 호주 등은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한 것을 막고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은 배럴당 60달러였는데요. 하지만 현지 유가는 이미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상한선을 넘어서 현재는 배럴당 67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도 자국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 가격이 상반기에 배럴당 평균 56달러에서 지난달 74달러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G7 등은 가격 상한선을 지킬 경우에만 해상 운송이나 선박 보험, 금융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러시아는 서방 선박이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원유를 판매하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 서방의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상한제 참여국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가격 상한선의 재검토를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유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러시아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75주년 행사 참석에 중국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던 것과 비교하면 방북단의 격이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김정은과 푸틴에 이어서 다음 달엔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인데요. 삼각 공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범 혐의로 수배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브로맨스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普京将于10月来中国，能否证实一下？中方正就此同“一带一路”合作伙伴保持沟通，我们将适时发布相关消息。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이 4년 만의 재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한 구구절 열병식 때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번 고위급을 파견해 삼각공조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궁지에 몰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이자 UN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中朝关系好，
同中方对朝影响力是两个不同的概念，不能混为一谈。 우군이 절실한 러시아, 북한과 연합훈련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성사될진 미지수입니다. 대외 자주노선을 표방해온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군사훈련을 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거울처럼 북중러 삼각공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 이제 0시 이후에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좀 구속 만료가 돼서 나왔습니다. 짧은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 7분 가량 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두 분 좀 인터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의원님.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믿기가 참 어려워서요. 예. 뭐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50억 특검 관련 50억 관련해서도 리스트 관련해서도 진술을 법원에서 아예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도 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녹음 파일도 그렇고 오늘 하시는 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여러 차례 바뀌어갖고 믿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사적인 대화가 녹음된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런 지금 증거가 없고 김만배 씨 이야기에 따르면 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김만배 씨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신빙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홍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김만배 씨의 진술은 말이 안 되고 좀 황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본인의 말 속에도 이게 좀 충돌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인은 뭐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뭐 대화를 했는데 신앙님이 그냥 녹음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항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뭐 인터뷰를 했든 아니면 뭐 그냥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어떤 그 조우영 씨가 뭐 그 중수부에 가서 수사를 받는데 당시에 이제 중수 이과장인 이제 윤석열 검사가 커피 뭐 타주고 뭐 이렇게 무마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중수과장은 그런 어떤 책임질 위치에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앞뒤 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1억 6,500이나 이제 신앙님 씨에게 돈을 줬는데 과연 이제 두 사람이 한국일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인데 과연 그렇게 또 돈을 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이야기만 하고 또는 뭐 책값으로 그렇게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예를 들면 뭐 조우영 씨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배경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뭐 본인은 뭐 강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 신앙님과 이렇게 한 것이 그냥 혼자 그냥 사적인 대화였다. 그것을 신앙님 씨가 그렇게 그냥 무단으로 녹음을 해서 그냥 틀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삼식동자도 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공통된 점은 믿기가 어렵다. 이 점은 좀 공통된 부분인 것 같고요. 검찰에서 이제 그 김만배 씨 추가 구속영장을 위해서 이번에 그 신 위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지금 증거로 제출을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 좀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죄가 없다라고 법원이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두 차례나 구속이 됐고 구속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씩 두 번이나 이제 구속이 돼서 충분히 수사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이 김만배 씨를 신뢰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뢰로 인한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신다. 방금 전에 이제 그 김만배 씨의 인터뷰 중에서
신학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이 녹취와 관련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신학림 씨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오늘 신 전 위원장의 입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일단은 어제 검찰 이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그 날짜를 이제 조정해서 예. 오늘 아마 이제 갈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는 돈을 이제 1억 6,500을 뭐 수수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특히 또 뉴스타파의 그 인터뷰를 이제 실으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뭐 확인이라든지 그런 배경적인 것을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안만 보더라도 예. 신학림 씨는 여기에서 좀 책임에서 좀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 같고 특히 개인적으로 신학림 씨는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1억 6천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한 면을 돈을 수수하면서 그렇게 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팩트체크 사실 확인과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항이 민감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상대방의 반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김만배 씨가 아니라 조우영 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이걸 하면서 김만배 씨가 제3자로서 뭐 뒷담화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뉴스타파에 그냥 예. 이제 방송을 보도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뭐 비언론인이라도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언론 노조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과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뭐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예. 자, 이 사실 책값이었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책 3권,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권에서 3권까지 이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권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준 셈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의원님?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억 6,500이라는 게 사실 그 책을 보지 않아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책을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작권을 누구한테 넘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김만배 씨랑 그 즈음에 했다라는 것 자체는 예. 뭐 충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신학림 씨가 이 허위라는 내용을 알고도 기사를 쓰게 했느냐 이게 예. 지금 쟁점이거든요. 법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해야지만 예. 이제 범죄가 되는 거라 수사기관에서도 그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허위라서 돈을 준 건지 예. 아니면 김만배 씨가 자기의 인터뷰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사를 쓰게 그런 요청을 한 건지 하여튼 어떤 편의를 요구하면서 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저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인터뷰, 그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인터뷰를 허위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신빙성에 상당히 훼손이 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인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내용의 가장 핵심은 처음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조우영 씨가 혐의 대상에 올랐는데 분명히 수사를 받고 박영수 변호사를 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다음에 처벌을 받지 않은 건 팩트거든요. 예. 그랬다가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처음 수사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어떻게 보면 인터뷰의 주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커피를 마셨네. 정확히는 제가 인터뷰를 다시 보니까 윤석열 당시 뭐 검사가 커피를 타준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던 조모모 검사가 커피를 타준 걸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된 게 맞다라고 하면 특히 이분이 50억 특검으로 또 문제가 된 부분이라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허위도 아니고 전부 사실도 아니다. 저희도 점검해볼 필요가 객관적인 있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질지 의문이라 저희가 특검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임은 어떤가요? 아예 허위로 보시는 건가요? 100% 허위죠. 자, 일단 김만배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조우영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언을 신앙님 씨한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한 당사자인 조우영 씨는 이게 아니다고 뭐 많은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2011년도에 조우영 씨는 그때 당시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갔고 그때는 부산저축은행의 이런 어떤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기고 이 PF 대장동 PF는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조우영 씨가 갔는데 조우영 씨가 수사를 수사가 이제 수사인지 어쨌든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이제 박모 검사였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조우영 씨가 본인이 당연히 나는 그렇게 그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고 조사를 그렇게 받은 적도 없다. 담당 검사는 박모 검사였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지금 신앙님과 하는 이런 어떤 인터뷰인지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허위 인터뷰 내용인 것이죠. 그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김만배 씨와 민주당이 한 팀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김만배 씨의 이런 어떤 그 공작이 조작이 그냥 단독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렇게는 쉽게 생각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공모했거나 최소한 좀 사전에 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수사로 밝혀질 일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전 배경은 첫 번째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가 2022년 3월 6일 날 밤 9시 40분 내에서 이제 보도가 됩니다. 대선 3일 전에. 대선 3일 전에.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이재명 대표 페북에 실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북을 직접 그것도 잘 이용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대선 3일 전이라면 저도 선거운동을 해봤지만 정말 녹초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뉴스타파라는 마이너 언론 매체에 실린 것을 1시간도 안 돼 실었다. 물론 뭐 또 주변에서 뭐 그런 기사 났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페북에 실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특히 그 페북의 내용이 지금 또 삭제됐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또 순식간에 이때가 3월 6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언론들이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최소한 검찰에서는 조우영과 남욱의 대질신문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 사항을 그냥 덮으려고 했다. 그런데 덮으려고 했던 것이 그냥 검찰 단독으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은 그때 우리 김한교 의원은 보궐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은 그때 그렇게 SNS나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 사람쯤은 사과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과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단편적인 사실로 추론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선 후보가 3일 전에 페이스북을 본인이 직접 올리는 일은 없죠.
당연히 캠프에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고 예. 3일 전에 올렸다라고 해서 또 그리고 보도가 나자마자 즉시 올렸다라고 해서 민주당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들이 보도를 내기 전에 더블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기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큰 사건이 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다른 언론사들도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서포트해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즉각 활용했을 텐데 당시에 그런 부분을 왜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주장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온 여러 의혹들도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있었거든요. 예. 뭐 조폭 20억을 줬다라든지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주장을 한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인지 알고 주장을 했다라면 그건 짜고 친 건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최소한 민주당이 허위인지 알고 활용했다라고 해야 원팀인지 한 팀인지 얘기를 하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를 했던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에서 뭐 김만배 씨와 이제 신학림 씨의 오랜 친분 관계를 간과했다. 그리고 금전거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적극 반박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의혹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차원의 내용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혹 해소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인터뷰 형식이었는지 사적 대화였는지 또는 이 기자분이 알고 있었는데 허위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뉴스타파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만 발췌해서 오해 소지가 있게 기사를 썼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문만 봤다고 해서 저희가 김만배 씨가 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딱 국민의힘은 아예 그 인터뷰 자체를 허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이 원문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뭐 판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이제 오히려 이제 허위라는 판단을 더 이제 확실하게 가질 거고 예, 예.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 보는데 일단 당시에 이제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의 이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에서는 뭐 기자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전문위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신학림 씨가 돈을 받은 것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해야 될 팩트 체크와 상대방의 반론권이 없는 이런 점에서 뉴스타파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보다 좀 뭐 약간 각도는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던 JTBC 같은 경우 2022년 2월 11일과 2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한 그 기자가 지금 뉴스타파에 또 입사해 있습니다. 그 조호영 씨 같은 경우는 그 기자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1시간 가량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JTBC도 지금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좀 더 명백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뭐 비롯해서 고발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기자들도 이제 고발 대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보시고 계신 겁니까? 예, 일단 그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몇 시간 후에 4꼭지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와 이런 어떤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지금 3월 이제 6일, 7일로 가면 이제 바로 대선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시기에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거의 융단 폭격식으로 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됐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발할 예정인 부분, 또 이제 방통위에서도 이제 고발을 했고요. 또 방통위에서도 가짜뉴스 근저 특별팀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해서 좀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현 대표가 하신 발언을 보면 대선 공작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김만배 씨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후속 보도를 한 일부 언론까지도 결국 대선 공작의 공범으로 이렇게 몰고 가실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발은 기사 자체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자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만 형사처벌을 되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런데 허위 기사가 사후적으로 확인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허위라는 걸 알고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다 하셨는지, 최소한 그런 의심되는 증거를 갖고 고발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당시의 보도가 KBS, MBC, JTBC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된 기사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물어야지 일부 언론만 선별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이번 기회에 언론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언론 길들이기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타파의 전문 공개, 그리고 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 그 검찰 출석 관련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죠. 내일 모레죠. 9일 토요일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 12일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이제 7일에서 9일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 9일에 가겠다고 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주가 정기국회에 꼬신 대정부 질문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정부 질문이 없는 다음 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찰에서 재차 무조건 이번 주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주말에 출석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건데요. 아니, 다음 주에 가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꼭 이번 주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언론 통해서 여러 번 밝히셔서 그러면 응하겠다, 우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9일날 가시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들어오거든요. 단식을 하더라도 단식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나 상임위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봐도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조사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좀 우려가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바로 만나 뵙고 왔는데 수사가 과연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뭐 다음 주에 원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했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말은 거의 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단식이 더 길어질 경우, 장기화할 경우에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뭐 별다른 대응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사실은 좀 뜬금이 없죠. 그 세 가지 조건도 그렇고 참 뜬금이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면 이 단식에 대한 어떤 출구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또 집권 여당으로서도 여야 간의 어떤 이런 어떤 정기 국회 국면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뭐 민주주의 훼손과 민생 파탄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를 하는데, 이거 대통령 사과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식을 끝낼 어떤 그런 어떤 좀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저는 이 단식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소수자가 본인의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자기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던져서 하는 어떤 수단인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단식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왜 단식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방탄하고 또 관계가 되고 또 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좀 동정, 좀 여론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쇼도 상당히 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 출석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아마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냥 검찰에서 지정된 날짜에 오락하면은 뭐 가야 되고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출석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날짜를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런 어떤 본보기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그림은 단식을 하고 또 상대에서 나와서 이제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단식이 이제 끝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는데,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별 반응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가 했는데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없다. 같은데, 네. 원래 단식이라는 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상대에서 보기에는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항상 뭔가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단식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했을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20대 국회 때 정의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식을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생각은 다르지만 단식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우리 기억을 해보면 김성태 전 이제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야당일 때 단식을 하셨을 때 청와대에서도 찾아왔고 민주당에서도 찾아가서 결국 김성태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결국 최소한 당장 무조건 요구사항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협상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마음이 풀리고 또 요구사항 3가지 중에 합의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전혀 이거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극한으로 그냥 쓰러질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주변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대표가 여당과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대표 의지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더라고. 이 부분 왜 계속 나오는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평소하고 달리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문제가 있다, 좀 퇴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뭐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잘못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해병대 박정우 대령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 사건 보면 이거는 좀 많이 문제라서 경고를 엄하게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문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잘 하신 탄핵은 어떤 국정이 좀 중단이 되고 헌정이 중단이 되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굉장히 좀 불행한 어떤 사태가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추억과 향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핵 이야기를 사실은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탄핵은 초기에 나왔던 탄핵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비명계 의원, 뭐 대정부 질문 때 서른 의원 같은 비명계 의원이라든지 또 당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총선, 특히 이제 공천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당내에서 좀 더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고 해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비명 의원이지만 당내 어떤 경선 때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딸 그룹부터 있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센 발언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은 경선이 좀 다가올수록 공천 시기가 다가올수록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올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공천을 의식한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과는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장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하신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는 짧게나마 농업과장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우리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서 원산지 표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가게들이 적발됐는데요. 단속 현장 한번 가보시죠. 네, 수족관에 가리비들이 쌓여 있습니다. 품목을 보면 참가리비 그리고 원산지로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이 수족관 안에는 국산뿐 아니라 일본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봤을 때 이게 일본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혼동 표시라고 해서 이것도 사법처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표시 여기 일본산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일본산 가리비가 국산으로 표기된 경우가 1건, 또 참돔이 2건으로 이 시장 안에서만 3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6건이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뒤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를 꺼려할까 상인들도 걱정이 많다 보니 이렇게 규정을 어기게 됐다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도를 좀 해주셨으면은
저희 상인들도 잘 지킬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표본 검사에서 방사능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근 연안과 수산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는 12월 초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죠?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4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00만 명이 좀 넘으니까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가입한 셈입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비나 약값을 낸 뒤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청구해 이를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청구하십니까? 병원 갈 때마다 보험금 타고 계신가요?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기억하기도 힘들고 매번 떼기도 귀찮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타지 않은 보험금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이걸 모아보니 금액이 꽤 됩니다. 작년, 재작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각각 2,500억 원이 넘었고요.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는 3,200억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최근 3년을 합쳤을 때 평균 2,760억 원이나 되는 셈이죠. 청구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무려 14년 전에 말이죠. 병원과 보험사가 중개회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14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잠들어 있다가 올해 비로소 정무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 바로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렇게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병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 보험사에 전산화된 형태로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보험사가 이를 빅데이터로 전환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개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활동한 지 1년도 안 돼 일망타진됐습니다.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크게 다친 조직원이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된 작은 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끌려 나옵니다. 중국 공안이 청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활동한 지 1년도 안 된 조직이 덜미를 잡힌 결정적인 이유는 동료였던 조직원 한 명을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29살 A씨는 조직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둔기로 폭행당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A씨는 지난달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놨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직 사무실의 위치를 특정한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같은 달 24일 중국인 총책 1명을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한국에서 붙잡은 조직원 3명을 포함하면 모두 16명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범행 중인 범죄 조직이 특정이 되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일망타진이 되었다는데 그 수사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잃은 사람은 68명, 피해 금액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0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울산은 2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